층간소음은 감정이다 그 얘기를 드렸는데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변호사들이 제안해 줄 수 있는 거 그리고 또 층간소음이 기준은 뭐냐 그리고 얼마를 배상받을 수 있냐 층간소음이 그냥 법에는 하나로만 돼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직접 충격음이 있고 근데 정리를 잘못 놓으셨네. 층간소음 그 관련된 법령에는 보면 소음진동관리법 이 규칙이 있거든요.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이 있어요. 층간소음은 두 가지야. 하나는 직접 충격 소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공기전달 소음이거든요. 직접 충격 소음은 뭐냐면 뛰거나 걷는 동작에 의해서 발생한 소음이고 공기전달 소음은 텔레비전, 음향, 막 노래, 소리를 질러 뭐 이런 거로 발생한 소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만 욕실, 화장실, 다용도실의 급배수로 인해서 발생한 소음은 제외한다는 거야. 왜냐면 이렇게까지 하면 아파트를 못 살아요. 그렇죠. 못 살지. 그러니까 이 소음을 빼놓고 직접 충격되는 소음이라든지 아니면 또 공기전달 소음에 대해서만 규정을 해놓은 거예요. 이 규칙에서. 판단 기준이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직접 충격음은 최고 소음도가 주간에 아침 6시부터 22시, 밤 10시까지 57데시벨. 그 다음에 야간에 22시부터 밤 10시부터 6시까지 52데시벨을 층간소음의 기준으로 봐요. 이 기준이라는 게 물론 한마디로 그냥 무조건 그냥 이 기준만 넘으면 무조건 배상해줘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해주는 건 아니야. 여러 가지 사정을 기준으로 하지만 이 규칙에서 만들어 놓은 건 층간소음의 이릉의 기준. 일단 요 정도가 사람이 참을 수 있는 한도 아니겠니? 라고 정해놓은 거예요. 등가 소음도가 있어요. 등가소음. 사실 소음이라는 건 보이지 않잖아요. 제 목소리도 계속 높낮이가 있고 크기가 달라. 이 소음을 변화하는 소음을 변하지 않는 소음도로 바꾼 거예요. 등가 소음도로 따졌을 땐 주간엔 43데시벨, 야간엔 38데시벨이 넘으면 1분간 이거는 지금 층간소음 기준을 넘었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 적용되고 있는 57데시벨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근데 이거 좀 이상해. 뭐 돈 내라 그러고 막. 메트로놈 아니야 이거? 정말 손발이 맞아야지. 저 이 정도 얘기하잖아 내가? 그러면 71데시벨 나오잖아. 가만히 있어봐요. 아무 소리 안 나게. 여기 배경소음 들었는 게 있어. 아무 소리 내지 마요. 소리 내지 말라니까. 알았어 잠깐만. 아이. 38, 40. 밖에서 나오는 소리. 자동차 지나다니는 소리만으로도 38이 나오잖아. 근데 지금 제가 얘기하면 71까지 나오는 거야. 72. 이 정도. 야! 뭐 74로 확 올라가죠. 되게 미세한 소리만 해도 저 기준에 넘어가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주간에 43데시벨은 위에서 조그만 소리가 다 난다는 거야.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는 얘긴데. 지금 차 지나다니는 소리가 이게 40데시벨 정도 되는 거 몰랐죠? 그 정도로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익숙한 소음은 귀에 거슬리지 않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소음이 70몇 데시벨 되니까 옆에서 계속 이런 소음이 난다는데 이 듣기 싫은 소리야 이 목소리가.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냐는 거죠. 근데 공기 전달 이제 소음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그 5분 등가 소음도 5분 동안. 소음은 5분 동안 등가 소음도가 주간에 45데시벨, 야간에 40데시벨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5분 등가 소음도가 아까 자동차 지나가는 소리 같은 거 이제 붕 소리가 5분 동안 야간에 계속 난다고 생각해봐요. 그것도 또 잘라 그러는데 붕 이런 소리가 이런 차 소리가 계속 위층에서 난다? 그 사람은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이 소음도의 기준이 사실 익숙하냐 안 하냐 내가 나한테 익숙한 소음인지 안 하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그 익숙한 소음에 감정까지 겹치면 정말 웬만한 소음에도 굉장히 힘이 든 거예요. 층간소음 해결 방안이라고 해가지고 사실 나라에서도 이것 때문에 사회적 문제가 되니까 그 국가소음 정보 시스템에서 이 층간소음을 다뤄요. 그래서 이분들이 층간소음 이웃사회 센터라는 걸 만들었어. 여기다 전화하면 소음이 어느 정도 심하느냐 무슨 소음이냐 나 상담을 아주 친절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소음 측정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왜냐면 5분 등가 소음도랑 1분 등가 소음도를 측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최고 소음도도 측정하고. 근데 이 기계 갖고 우리가 다운받은 앱을 순간적으로 우리가 사용을 했지만 이 앱을 가지고 측정하면 객관성이 없어. 배경 소음들을 또 제외해야 되기도 하고 굉장히 시끄러워 가만히 있어도 60데시벨 되는 데서 그 공기 전달 소음을 측정할 수가 없거든요. 이 부분을 또 보정해야 돼요. 5분 등가 소음들을 한 번만 측정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의 하루를 비워요. 그래서 몇 시간 정도 측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이 층간소음 이웃사회 센터에다가 신청을 하면 6개월, 평균 6개월 정도 걸려. 국가에서 이걸 또 해주는 것도 대단해요. 우리나라가 이런 거 보면 좋은 나라인데 대신 이거를 층간소음 이웃사회 센터에다 지금 내가 전화해서 너 못 살겠어요. 빨리 측정해 주세요. 네, 저기 도와드릴 수 있는데 최대 6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소음 측정을 했어. 해서 등가 소음들을 넘었어. 그 다음이 문제죠. 그 다음 어떻게? 그 다음에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바로 소송을 하는 방법.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해야죠. 근데 그러려면 피고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피고? 내가 원고가 되니까. 피고가 누군지 그 집사람 이름도 알아야 돼. 그렇죠. 등기부를 떼어봐야 되는데 등기부에는 소유자가 나오지 집주인이 거기 누가 사는지 모르잖아요. 그럼 그 사람 이름하고 주소를 알아야 되니까 세입자인지 누군지 알아야 되니까 그 사람 이름을 파악해야 돼. 그런데 그 집에 애가 뛰는데 그러면 애를 상대로 소송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세대하는 거 아닌가? 그렇죠. 세대주가 관리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세대주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거거든요. 층간소음 이웃사회 센터에서 측정한 그러면 소음을 첨부해서 소장을 냈어. 근데 상대방이 이 자료를 못 믿겠대. 그러면 소음 측정을 다시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소송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내가 누구를 상대로 해서 불법행위 청구 소송을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서 발생한 어떤 위법행위로 인해서 내가 손해를 입으면 내가 어디까지 입증해야 되냐면 그 사람이 고의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기준치를 넘는 소음을 발생시켰다. 그래서 그 소음이 나한테 전달이 됐고 그로 인해서 내가 손해가 생겼다. 손해액이 얼마다까지 입증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소장을 작성을 했어. 송달을 냈는데 상대편에서는 그럼 바로 그쪽 변호사가 뭐라고 하냐면 층간소음 이웃사회 센터에서 한 거 이거 믿을 수 없는데 다시 입증하세요 이런다고? 그러면 판사 입장에서는 양쪽의 얘기가 다르니까 이거 우리가 띈 소음이 아니에요. 위층에서 띈 걸 괜히 다른 사람이 띈 거를 갖고 얘기하는 건데 이거 다시 감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실제로 법원 가가지고 감정을 다시 해야 돼. 그 감정인은 누구냐?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으로부터 감정을 받아야 돼. 근데 그 법원에서 감정인을 지정했어. 그런데 감정인이 감정을 하러 가잖아요. 그러면 위층에서 안 뛰지. 근데 그 감정 비용이 얼마 나오는지 아세요? 최소한 감정료가 몇백만 원 나와요. 좋아. 그래서 한 200만 원 들여서 법원 감정을 했어. 그랬는데 나중에 그래 소음 측정을 했는데 기준이 안 넘어. 그러면 이거는 변호사 보수 들고 소송 그 감정 비용 들고 했는데 패소해. 패소하게 되면 상대편 변호사 보수까지 우리가 물어줘야 돼요. 물어줘야죠. 그러다 보면 이거는 본인은 피해자라고 생각해서 소송을 걸었다가 잘못하면 소송 비용도 날리고 변호사 보수 날리고 손해배상도 못 받는 꼴이 생기거든요. 설령 소음 측정을 했는데 기준치가 넘었다. 내가 원하는 피해가 이게 다 인용될 수가 있겠느냐. 고시공부 공무원 시험 떨어진 게 과연 이 소음 때문인지 입증이 안 돼. 그건 거의 기각. 내가 그리고 갖고 있었던 이런 그 뭐 MRI 찍고 CT 찍고 약 먹은 게 과연 소음 때문인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어려워. 그것도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요. 위자료에 대해서는 일부 정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층간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법원에 제기되는 게 극히 드물어요. 왜냐하면 패소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된다 해도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로 저희는 이제 상담이 들어오면 소송하라는 건 좀 만류를 많이 해요. 그러면 어디로 가느냐? 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많이 보내드리거든요. 내가 너무 피해가 있으니까 재정해 주세요라고 분쟁조정위원회에다 재정을 요청하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사정을 봐서 뭐 200만 원을 배상을 하라라는 재정이라고 그러거든요. 판결이 아니라 재정을 내려. 근데 그건 상대편이 위층 사람이 받아들였을 때 문제지 난 이거 못 받아들이겠다고 하면 60일 내에 그 재정 결정이 송달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법원에다가 소송을 걸 수 있어요.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난 이거 인정 못하겠다라고 하면 그 재정 결정의 효력은 없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게 이런 얘기를 드리면 결론이 허무해져. 허무하네 되게. 허무하죠. 그렇죠? 법적 절차도 있고 소송도 할 수 있고 또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도 할 수 있고 재정 신청도 할 수 있고 층간소음 이웃사회 센터를 이용할 수도 있어. 방법은 다 있어.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까지 띈 거에 대한 소음의 손해배상은 일부 인정받을 수 있다고 치더라도 그 내일부터 뛰는 건 또 어떻게 할 거냐고. 내일 뛸지 안 뛸지를 불확정적인 거기 때문에 이건 장래 이행에 서도 안 돼.
그러니까 이거를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솔직히 변호사로 내가 20년을 이 환경 소송들을 주로 환경, 뭐 건설, 부동산 소송을 많이 진행하면서 느낀 게 제일 힘든 소송이 층간소음 소송. 해결이 실효성이 좀 없는 거죠. 어쨌든 우리 방송을 듣는 시청자분들한테는 이 도사 이승재 TV에서는 그 층간소음에 대해서 뭐 나는 솔루션 줘야 될 거 아니야. 사실 제가 오늘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오히려 피해자 입장들이 공허함을 더 느낄 수도 있어요. 사실. 그래서 사실은 밑에서 청구할 게 별로 없습니다라고 하면 그럼 떼어도 되겠네? 어떻게 보면 제가 오늘 얘기 드린 얘기가 그 피해자들이 들을 때는 굉장히 뭐야 끝까지 유튜브 봤더니 결국은 뭐 도움되는 것도 없고 안 된다는 얘기야? 이런 걱정을 하실 수도 있는데 안 돼. 그렇다고 해서 사실은 소송에서 만약에 일부라도 승소를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죠. 절차가 번거롭고 힘들어서 그렇지만 근데 사실은 이게 단돈 50만 원이 됐든 100만 원이 됐든 배상 판결이 나온다는 거는 위층에서도 굉장히 또 좀 뭐라 그럴까 약간 감정적인 문제고 치욕적인 문제거든. 정말 내가 뭔가 소송에서 졌구나 배상해줘야 되는 의무자구나. 근데 그 판결 받으면 그 사이 관계가 좋아질까 안 좋아질까? 안 좋아지죠. 더 안 좋아져요. 거의 이사 가지 않나? 그러니까 서로 이거는 극한으로 가는 거예요. 대신 이거예요. 저는 가해자 측에다가도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층간소음 이웃사회센터에서 감정을 받아서 청구를 하게 되면 배상해줘야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랬을 경우에 뭐 200만 원이 됐든 뭐 100만 원이 됐든 그 정도에 따라서 배상을 해줘야 되겠지만 그랬을 때 결국은 법원에서도 피해자 쪽에 손을 들어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소음의 정도가 너무 심하면 일정 소음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소음이 증거가 잡힌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도 있어요. 어떤 소음을 법적 이상의 데시벨이 나오지 않도록 방지 조치를 하라 이런 결정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어려운 절차지만 법원에서 패소할 수도 있다. 그리고 더군다나 법원에서 패소한다는 건 법률적으로도 도덕적으로가 아니라 법률적으로도 배상 책임을 부과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해자들도 유념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층간소음은 소송의 카드를 꺼내드는 순간 양쪽에 다 힘들어지고 적이 되지 또. 더 힘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좀 서로 양보하고 화해하셔야 된다. 원론적인 얘기 같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끝까지 가보시면 더 허탈해져요. 약간 그런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돼. 내 기본적으로 내 몸에 이게 배어 있어야지. 맞아요. 이거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우리가 서로 조심해야 돼. 그 아파트에 살면은 기본적 층간소음은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좀 전제를 깔고. 그렇죠. 그다음에 층간소음에 민감한 그 분들은 되게 힘들어하기 때문에 위층에 있는 그렇죠. 분들은 좀 그래도 배려를 해야 된다. 힘들 수 있겠구나. 좀 조심을 하는 게 그럼요. 그게 뭐 사람 사는 세상. 맞아. 왜냐하면 우리 아파트 이렇게 보면 내 아래가 내 발이 내 바닥이 다른 사람의 천장이고 우리 천장이 윗지방의 바닥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유능한 변호사는 소송에서 질 수도 있다. 소송하면 더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해하세요. 그리고 더 좋은 해결책인 감정을 푸세요라고 얘기해 주는 게 그렇죠. 정말로 대단한 변호사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소송을 안 가면 변호사는 또 돈을 못 벌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사회가 아름다운 사회를 위해서 되게 빠치가 넘치네. 도사 이승태 TV였습니다. 정말 그 층간소음 때문에 고통받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제가 정말 이렇게 조정위원으로서 조정도 해보고 또 소송을 대리를 해서 직접 진행을 해봤는데 결국은 해결되는 방법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건 정말로 원론적인 얘기일 수 있겠지만 감정을 어떻게 좀 이렇게 누그러뜨리고 서로 이렇게 대화로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해법을 드리고 싶습니다.